사진 속의 그 애는 낯선 남자들을 서비스해주던 그 더러운 입으로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웃으며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떤 남자랑 정말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더라고. 때는 2008년 봄쯤 이야기지. 빅뱅의 거짓말, 마지막 인사 등등으로 가요계의 대장이 되어 있고, 여자 아이돌은 원더걸스 소녀시대가 씹어먹던, 남자는 바가지 머리나 샤기컷이 대유행이고, 여자들은 개나 소나 서인형 초코송이 머리하던 시절이야. 나는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우리 반 여자들 거의 전교생이 개나 소나 초코송이 머리로 변신하고 있었지. 유행에 민감한 무서운 여자애들이 먼저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허벅지에 셀룰라이트 파도 치는 돼지년들도 버섯 돼지고기 볶음처럼 초코송이 대가리를 하고 다녔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21세기에는 진짜 저딴 대가리도 유행을 하는구나 싶었지. 여자애들의 평범한 머리가 하나둘씩 초코송이 대가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반에 있던 어떤 여자애가 초코송이 머리를 하고 온 거야. 동네 돼지들이 하던 그런 쓰레기버섯 대가리가 아니었지. 진짜 오밀조밀하고 귀여운 초코송이 머리. 그걸 보자마자 이래서 초코송이 머리가 유행이구나 싶었어. 그 애는 피부도 백설기처럼 하얗고 화장기 없이 수수한데 웃는 건 진짜 귀여우면서 키 작고 장난 많은 그런 밝은 여자애, 그런 느낌이었어. 공부는 못해도 성격 좋고 남자애들이랑도 친한데 여자애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은 그런 애였지. 공부는 못해도 성격 좋고 남자애들이랑도 친한데 여자애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은 애였지. 진짜 원래 별 생각 없었던 애였는데 얘가 갑자기 초코송이 머리를 한 상태에서 웃는 모습을 보고 그날부터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 보조개가 왼쪽에만 있는데 그 대칭 안 맞는 보조개까지 사랑스러웠어. 잘 때도 얘 생각만 나고 그냥 소녀시대 원더걸스를 다 별로로 보였지. 얘 웃는 소리, 뽀얀 피부, 작은 키, 렌즈를 안 껴도 디지몬처럼 똘망똘망한 눈까지 뇌를 떠나지 않아서 진짜 얘 생각에 공부도 안 했어. 얘는 친구도 많고 외향적인 애라 부침성이 좋은 반면에 나는 내향적이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애여서 어떻게 하면 얘랑 사귈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 그래서 당시 같은 반에 나랑 같이 평범남 1, 2, 3를 맡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의 짝사랑을 털어놓게 됐어. 근데 그때 이 새끼들은 지들도 연애 못해본 못소래 아다들이었으면서 남자는 진심이 통해야 한다느니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느니 지금 생각하면 뭐 같은 조언들을 해줬던 거지. 그런데 나는 그때 그 조언을 듣고 고마워하며 고백을 하기로 결심을 해. 당시 우리 동네에 싸이월드랑 네이트온이 유행을 했는데 당시에 네이트온 쪽지나 문자로 고백하는 애들도 많았지. 근데 그런 애들은 이때도 이상한 취급을 받았었어. 그래서 친구들 말을 듣고 싸이월드 방명록에다가 비밀글로 친한 척하다가 걔네 집 앞에서 꽃이랑 편지를 주며 고백하기로 결심을 했지. 애가 착해서 나 같은 애가 밤에 잠깐 나오라고 해도 응 나갈게 기다려 하면서 나왔어. 그때 꽃이랑 밤새도록 쓴 편지를 주며 고백을 했지. 네가 좋다고. 근데 결과는 그냥 친구로 지내자였어.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인데 왜 안 돼?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은 계속 미안해 라고 했고 결국 그 애의 마음에는 내가 전혀 없다는 걸 뒤늦게서 알게 된 거야. 근데 나는 차였어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냥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어 계속 말을 걸었고 내가 불편했을 법도 한데 그 애는 여전히 이쁘게 웃으면서 나한테 잘 대해줬지. 나는 그게 너무 고맙고 행복해. 매일 네이트온에서 얘가 접속하기만 기다리고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도 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어. 고백 거절 단골 멘트지.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 에서 어쩌다 보니 정말 좋은 친구가 돼버린 거야. 밥도 먹고 당시 커플들만 간다던 캔모아도 단둘이서 가는 그런 사이가 됐어.
물론 여전히 나는 얘를 좋아하고 있고 얘는 나를 친구로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나는 이 정도로 가까워졌으니 이제 다시 고백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2차 고백을 시전. 물론 장소는 늦은 밤에 그 애가 사는 빌라 앞. 그런데 이번에도 그 애의 대답은 노였고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잣말을 하며 빠르게 걸어 집으로 갔지. 그 후에 나는 걔한테 어떤 말도 걸 수 없었고 네이트온에 걔가 접속했다는 알림이 떠도 말을 걸 수가 없었어. 내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시무룩해 있으니 같은 반 다른 친구들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었어. 그중에 걔랑 친했던 어떤 여자애가 네이트온으로 나한테 그 애에 대해 말해줬어. 그 애는 이미 작년부터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고 둘이 거의 사귀기 직전이라는 말을 들었지. 나랑 놀러가고 잘해줬던 건 순전히 나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고 마음을 접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해주는 거야. 나는 듣자마자 진짜 눈물이 터질 것 같았고 그 애의 행운을 빌어주고 싶었지만 내 본능은 그럴 수가 없었어. 그 후에 1년이 흘러 우리는 고3이 되었고 그 애는 나의 옆반이 된 거야. 그런데 고3이 된 초반부터 그 애는 나와는 너무도 다른 남자 새끼랑 손을 잡고 다니고 있었지. 그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다정했고 그 둘 사이에 내가 낄 틈이 없었어. 너네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웹툰에서도 첫사랑 이야기 나올 때 첫사랑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 아냐? 아무리 결말이 안 좋아도 첫사랑 소재의 이야기에서도 짝사랑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는 없지. 보통 사귀고 좋은 날이 있다가 헤어지고 끝나거나 재회해서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끝이 나. 첫사랑을 아무런 수학도 없이 짝사랑만 하다가 끝나는 건 시청률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아무튼 나의 첫사랑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됐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걔가 있었어.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 싸이월드는 유행진한 탑골공원이 되어 있고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가 유행했는데 나는 귀찮아서 시작도 안 했지.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고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역회사 영업직에 들어갔어. 다른 여자들과 몇 번의 연애는 할 수 있었지. 하지만 30대에 가까워지면서 급식 때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유흥에 돈도 쓰고 다녀. 작년 연말에도 보너스를 받아 친구들이랑 안마방을 갔지. 건전 말고 태페 안마방. 안마가 끝나고 여자가 들어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설마. 눈치 빠른 애들은 아까부터 눈치챘겠지만 내 첫사랑이 걔가 들어온 거지. 하필이면 거기서 만난 거야. 화장도 진하고 성형도 많이 했는데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 나는 그 애를 혼자 좋아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몇 년 넘게 그리워하는데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애는 단돈 몇십만 원에 남자를 뿅 가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며 직업정신으로 풀서비스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여자가 되어 있는 거야. 나는 진짜 고민했어. 아직까지는 나를 못 알아볼 것 같은데 그냥 나갈지 아니면 10년 짝사랑의 추억을 지킬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 그 귀여운 애도 돈 몇 푼에 쉬운 여자가 되었지만 그 애를 가지지 못했던 나조차도 돈 몇 푼에 쇼를 보러 온 남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어. 그 자괴감이 들었던 건 그 애가 나를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나는 성형에 진한 화장에 문신까지 한 그 애를 한 번에 알아봤다는 거야. 그냥 나갈까? 한번 할까? 10초 정도 고민을 한 끝에 아쉽게도 이성은 본능을 이기지 못했고 나는 가지지 못했던 첫사랑을 이렇게라도 탐해야겠다고 생각을 해. 조명이 어두워서 그 애는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그 애와 이 평이 채 안 되는 공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그 남자 새끼가 아니라 나라는 생각에 좋은 거야. 걔한테 너 땡땡고등학교 2학년 땡반 걔 맞지? 라고 물어보자마자 그 애는 나를 알아봤어. 그 애는 당황하면서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라고 하는데 좀 전에 들었던 귀여운 웃음소리와 한쪽밖에 없는 보조개는 그대로였어. 계속 자기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잡아떼길래 그러면 저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마저 끝내자고 하며 서비스를 다 받았어. 그때는 그 애의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전혀 기쁘지 않지.
그날 집에 혼자 가서 새우깡에 소주 2병을 빨고 울었어. 나는 손도 못 잡아본 세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여자가 가장 쉬운 여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드라마처럼 나도 멋있어져서 그 애 앞에서 멋있게 나타나 첫사랑을 이루는 상상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애를 보고도 본능에 이끌린 내 자신이 한심해서 울었어. 일주일 전에 동네에서 나한테 편지 쓰라고 꼬드겼던 고등학교 동창 평범남 2 친구를 몇 년 만에 만나 소주 한잔 했어. 고등학교 때 추억팔이 얘기하며 웃고 떠들고 있는데 그 애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낼 수가 없었지. 그런데 친구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짝사랑했던 그 여자애가 결혼을 한대. 그 와중에 또 결혼을 하는가 봐요. 쉽게 저기 했으면서. 내가 그날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날 본 성형한 얼굴 그대로였어. 사진 속의 그 애는 낯선 남자들을 서비스해주던 그 더러운 입으로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웃으며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떤 남자랑 정말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더라고. 짝사랑은 짝사랑일 뿐이고 드라마 같은 재회는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어. 그날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을 깔고 집에 가서 그 사진과 여태까지 그 애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다시 한번 혼자 울게 되었어. 친구 만나서 말하려니 입에서 말이 안 나와서 야 너네 누나 좀 부르라고 그랬더니 할 말 있다면서 누나는 왜 부르냐 그러더라고. 친구랑 같은 단지에 살았었는데 초중고를 다 같이 나왔어. 친구에게는 연년생에 누나가 있었지. 친구는 빠른 년생, 누나도 빠른이라 누나 생년은 나랑 같고 친구는 9일이야. 친구랑은 허물없이 지내서 놀러오면 밥 먹고 가는 건 당연하고 친구 부모님도 아들처럼 잘해주셨고 우리 집에서도 친구한테 잘해줬지. 방학 때마다 우리 시골 할머니 댁에 같이 가서 일주일씩 놀고 완전 찐친이야. 누나도 초중고를 같이 다녀서 친구랑 놀며 누나랑도 자주 놀았었거든. 초등학교 땐 잘 지냈고 중학교 땐 사춘기 오고 서먹해졌어. 고등학교 때는 잘 지내게 됐고 고등학교 때는 인터랙트라는 봉사 동아리를 했었는데 누나도 같은 동아리였던 거야. 누나 때문에 선배들 눈에 들어 2학년 때 회장 받았지. 우리 동아리에는 10,000원씩 걷어서 졸업할 때 도장 만들어주거든. 아직도 집에 가지고 있고. 친구 누나가 나름 친해도 거리가 있는 관계잖아. 먼저 연락해서 놀고 그러기보단 친구랑 놀다 상황이 그래서 같이 노는 거지. 성인이 돼서도 항상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관계였어. 누나가 남친이 있는 건 친구 통해서 듣고 해서 다 알고 있었고 나도 여친 사귀고 있고 스쳐 지나가면서 누나가 내 여친도 보고 건너 서로 상대의 연애사 정도는 다 알아서 이성관계로 발전할 건덕지가 없었거든. 어느 정도 가까워졌던 계기가 졸업하고 회사 다닐 때였는데 이별하고 나서 할 것도 없고 친구도 바쁘니까 자주 보기가 힘들고 할 게 없어서 동네 수영장을 다니게 됐어. 수영장을 다니는데 누나도 같이 거기를 다니더라고. 자유수영을 끊어서 다녔는데 항상 같은 시간에 누나가 있어서 평일에 같은 시간 마주치면 옆 레인에서 수영하고 그러며 얘기도 하고 끝나고 집에도 같이 갔었지. 친구한테 너네 누나랑 같은 수영장 다닌다니까 이 새끼는 수영 다니는 줄도 모르더라고. 3달 정도 다니면서 수영 같이 했었는데 누나는 수영을 꽤 잘하더라고. 나는 몸에 힘이 들어가서 왕복 2-3번만 해도 힘들어서 쉬고 했는데 누나는 왔다 갔다 여유롭게 잘해. 가끔 누가 빨리 들어오나 내기도 하고 별다를 거 없이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지. 그러다가 누나가 한 일주일 수영을 안 나왔는데 끝났나 싶다가 끝났으면 얘기라도 했을 텐데 뭔 일인가 해서 전화해보니 목소리가 간 거야. 아파서 쉰 거 같아 보였지. 그래서 뭔 일 있냐 어디 아프냐 물어봤더니 머뭇거리다가 헤어졌다고. 그래서 괜히 물어봤다. 어쩌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수습하기도 그래서 위로를 한답치고 그러냐 이별한 사람들끼리 그럼 맛있는 거나 먹을까 물어보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나오더라고.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다 술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꽐라가 돼서 괜찮냐니까 갑자기 나한테 안겨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많이 당황스러웠거든. 괜히 전화해서. 그러다가 많이 힘든 것 같다며 집 가자고 하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너무 비틀대니까 잡아주기도 애매하고 그게 더 힘들더라고. 힘들어서 업어다가 데려다 줬지. 아무리 여자라도 업어서 걸으니까 땀나고 힘들었어. 이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고 했어야 했는데 다음날 미안하다 연락 오더라고. 그래서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갔는데 연락하다가 미안하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더라고. 사준다니까 약간 고민하다가 그러자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서 또 만나게 된 거지. 또 얘기를 하면서 누나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남자라고 그러면서 만난 이후부터 연락이 계속 꾸준히 오게 되더라고. 카톡 계속 주고받는데 대화가 끊기는 것도 아니고 쭉 이어지고 그러면서 주말에 뭐하냐 물어보고 하는 거 없다고 하면 만나서 데이트는 아닌데 데이트하는 것처럼 영화 보고 카페 가고 친구 누나가 아니라 썸 타는 관계로까지 발전이 되는 거야. 썸 타는 듯 해도 친구 누나다 보니 조심스러운 게 있었거든. 사귀자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 몇 달 만나다 보니 누나가 우리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다고 어떠냐는 식으로 떠보는 거야. 동생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는 거지. 나도 마음이 생겨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친구 생각하니까 이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 친구한테 누나랑 저녁 먹고 영화 보고 그런 거 일절 얘기를 안 해왔었거든. 친구 얘기하면서 마음이 있는데 친구 때문에 걸리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걔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비밀로 하고 사귀는 걸로 합의를 보게 돼. 비밀 연애 시작하니까 좋긴 하더라고. 몰랐던 여성스러운 모습들도 알게 됐어. 연애하면 둘 사이에 느껴지는 달달구리한 사랑이 느껴지잖아. 만나면서 사랑스러운 면을 보게 되고 점점 사랑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다니면서 팔짱 끼면 온 신경이 팔에 가게 되고 손잡으면 손끝에 찌릿하면서 간질간질거리는 전형적인 연애 초기에 살랑살랑함이 느껴졌지. 호칭도 둘이 있을 땐 여보라고 하고 더 이상 누나라고도 부르지 않게 됐어. 계속 만나면서 친구한테 말을 안 해서 속이고 있다는 약간의 죄책감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론 몰래 만나니 재미가 있기도 했어. 만난 지 100일 넘으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해져서 이제는 그만 친구한테 말하기로 한 거야. 친구를 불러서 둘이 있을 때 말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또 쉽사리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부르면 나오라고 얘기를 해뒀지. 친구 만나서 말하려니 입에서 말이 안 나와서 야 너네 누나 좀 부르라고 그랬더니 할 말 있다면서 누나는 왜 부르냐 그러더라고. 그렇지. 생각을 해봐. 야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상하게 너랑 나랑 대화를 나누면 되지 누나를 뭐 한다고 불러. 맞잖아. 아씨 부르라면 좀 부르는 거지 하면서 내가 전화해서 오라고 하니까 금방 오더라고. 와서 내 옆에 앉으니 친구가 뭐지 이 상황은? 눈빛이었는 거야. 놀라지 말고 잘 들으라고. 우리 사귄 지 100일 넘었다니까. 표정이 거의 뭐 얼빠져서 이것들이 지금 뭘 한다고? 이런 표정이었어. 속이려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만나면서 사귀게 되었다고.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를 해주니 친구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만나기 전에 말이라도 했어야지 배신감이 든다고 그래서 누나도 어떻게 내 친구랑 그럴 수 있냐고 꿍시렁꿍시렁 거리며 이게 현실인가 싶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어. 그러고 나와서 친구가 야 인간적으로 너 한 대만 맞자 라면서 팔뚝을 주먹으로 퍽 때렸는데 대비를 안 하고 맞아서 너무 아프더라. 여친이 미친 새끼라고 왜 때리냐고 막 뭐라 하고 뭔가 배신감이 들고 누나랑 사귄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한 대 맞아주고 변함없이 계속 친하게 지내. 친구는 가끔씩 술 마시면 너 어떻게 우리 누나랑 그러냐고 뭐라 하기는 해.
엄마도 만나는 사람 없냐 물어보면 선뜻 먼저 말하기 어려워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고 그랬거든. 그러다가 만난 지 1년 넘고 여친 있는 티가 계속 나고 하니 사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친구 누나라고 얘기하니까 엄마도 표정이 좀 그러긴 하더라고. 엄마도 친구 부모님이랑 누나 다 알고 있었으니까 좀 난처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혹시라도 사귀다가 헤어지면 서로가 다 껄끄럽고 불편해지니까 걱정된다 하시더라고. 나도 그런 고민 안 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 계속 만나보니까 좋다고, 만나면 만날수록 깊어지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 말해서 부모님도 다 알게 되었고 친구네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는 상태였어.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가면서 우리 손잡고 다니는 걸 보게 돼서 야, 진짜 저런 우연이. 결국엔 친구네 부모님도 알게 되신 거지. 어쩌다가 너네들이 사귀게 되었냐 궁금해도 하시고 우리 엄마랑 비슷한 걱정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4년을 만나고 나니 결혼할 나이가 다가오고 여친이랑 결혼 얘기하다가 결혼도 하고 싶더라고. 만나면서 같이 있으면 좋고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둘이 결혼을 하기로 각자 집에다 일단 말은 꺼냈어. 결혼하고 싶다니까 반대 같은 건 없었고 엄마들끼리 연락하고 그러더니 상견례도 잡히고 쭉 진행돼서 결혼까지 무난하게 가게 된 거야.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은 다 진짜냐는 반응이 제일 많더라. 친구가 그럼 처남 되는 거냐고. 그래, 호적 꼬이잖아 이봐. 뭐라 부르냐고 궁금해하고, 평소에는 매형이라고 말 안 하는데 돈 낼 일 있으면 매형이라더라고. 결혼하고 나서도 친구랑은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고, 장인 장모님도 어려서부터 엄마,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서 친구네에서 밥 먹고 그랬으니까 불편한 거 전혀 없고, 호칭도 그냥 변함없이 엄마, 어머니 그러면서 어렸을 때처럼 살갑게 대하고 있어. 장모님도 사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아들 하나 생긴 것 같다고 모이면 여전히 어린 시절처럼 셋이서 노니까 그런 것 같아. 19년도에 첫째가 태어났고 코로나 터지기 전 친구도 결혼을 했어. 우리도 아기가 생기고 친구도 결혼하니 모이면 더 시끌벅적해지니 모일 때마다 즐거워. 친구도 조카 귀엽다고 이뻐하고 아기 크면서 삼촌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귀엽고 그렇잖아. 22년도에는 우리도 둘째가 생기고 친구도 아기가 태어나 공동 육아하고 그러면서 도울 거 돕고 잘 지내고 있어. 친구가 가족이 되니 가끔은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같이 놀러도 다니고 둘이 작당해서 위스키도 비싼 거 사서 같이 먹기도 하고 서로 매형 처남 핑계대면서 놀거리 만들어서 어렸을 때랑 똑같이 놀고 있지. 그럴 때마다 와이프가 둘이 싸잡아서 뭐라고 하고 뭐라 해도 집에서 크게 눈치가 안 보이는 게 자기 동생이랑 논다는데 계속 뭐라 하기도 그렇잖아. 한 집안에 와이프랑 친구가 있으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지 않아? 친구 누나랑 결혼한 얘기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 살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친구랑 가족 되니 좋은 점도 나름 많은 것 같아. 재미있기도 하고 말이지. 이제 진짜 끝이야. 읽어줘서 고마워.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나갔던 내 와이프는 A와 함께 있었어. 어느 모텔을 잡았는지 정보가 공유되어 있었고 서로의 사진을 후방주의라며 주고받고 있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미 내 마음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는 건 처음인 것 같아. 결혼은 2012년에 했으니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상간남 이하 A는 서로 가장 친하다고, 나와 A가 서로 가장 친하다고 여겼던 사이였고,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알게 되어 현재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던 사이야. 02학번이니 2002년도에 처음 만난 거고 이제 20년지기 친구였지. 서로가 워낙에 친하다고 생각했고 허물없이 지냈던 이유로 A는 우리 집에도 굉장히 자주 왔었어.
결혼을 하면서 자가를 갖게 되고 부부 계획 하에 아이는 아직까지 없으며 A와 나 둘 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밖에서도 자주 마시지만 우리 집으로 와서도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 자주 술을 마셨고 항상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라고는 했었지. 이런 상황이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었겠지. 참고로 내 와이프는 술을 한 잔도 못해.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어서 한 방울도 못 마시지. 그렇게 우리는 정말 친했던 거야. 어느 날은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애완견을 일주일 동안 맡아주기도 했고 우리 부부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초기 비용에 보태라며 현금 50만 원을 보내주기도 했고 결혼하고 이사를 2번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집에 필요한 살림살이들을 사는데 보태라며 돈도 주고 했을 만큼 아마 저 때까지는 외도가 있지는 않았을 거야. 그랬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정황상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더 크지. 아무튼 그랬던 친구였으니 지금 느끼는 비참함은 더 크게 다가와. 언제부터였는지 자꾸만 A를 챙기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야. 물론 A만 너무 챙기면 티가 날 테니 또 다른 친한 친구인 B도 함께 챙기면서 말이지. A와 B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가장 친한 친구였어. B도 동창이고 와이프와도 친해. 명절, 기념일, 생일 등등 무슨 날만 되면 A와 B에게 비싸지 않은 작은 선물들을 보내면서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눈에는 보이는 거지. B는 먹고 살기 바빠 친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했고 A와는 위에 적은 것과 같이 엄청나게 자주 만나며 술 먹고 내 집에 와서 자고 가고 그렇게 되면서 나와 만나는 시간만큼 내 와이프와의 만남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우연히 와이프의 카톡을 토요일에 보게 된 거야. A와의 카톡 대화방이 비교적 위쪽에 있더라고. 참 이상했지. 최근 A가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서 회사 적응 및 업무 적응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그 이후로 최근 한 달 반 정도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주고받지 못했었거든. 알잖아. 남자들끼리는 막 엄청 친하다고 해도 딱히 카톡이나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데 와이프 카톡 대화방 상단에 있다는 건 최근에도 와이프는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소리인 거겠지. 나와도 한동안 카톡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내 와이프와는 무슨 얘기를 한 건지 궁금해 들어가 보게 된 거야. 물론 속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 토요일이 초복이었기 때문에 또 오지랖 부린답시고 초복 선물 기프티콘 같은 걸 보냈겠거니 예상했거든. 그렇게 카톡 내용을 확인하고부터는 내 결혼 생활, 내 소중했던 가정은 무너져 버리게 된 거야. 사망 선고를 받은 거지. 어마어마하더라고. 자영업 중 유일하게 쉬는 날은 월요일이었고 그 쉬는 날 과거 회사 동료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나갔던 내 와이프는 A와 함께 있었어. 어느 모텔을 잡았는지 정보가 공유되어 있었고 서로의 사진을 후방주의라며 주고받고 있고 마법이라 물에서는 못하겠네 라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서로의 몸에 남아있는 키스 자국 사진을 주고받고 있었지. 믿을 수가 없었고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게 꿈일 거라 믿으며 이 꿈이 깨지기만을 바랬어. 하지만 사실이었네. 아직까지 깨지 않는 걸 보면 말이야. 증거자료 수집은 다 해놨어. 그리고 어제 저녁 와이프에게 말했지. 너와 A의 카톡 다 봤다고. 긴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 이혼을 할 거고 지저분하게 협의니 소송이니 이딴 얘기하는 순간 내가 알고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을 알게 될 거다.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날 거고 너에게는 위자료를 A에게는 상간남 민사소송을 하여 벌금을 받아낼 거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어. 7월 말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8월 1일부터 5일까지 회사 휴가야. 나는 낮에는 회사 생활, 저녁에는 와이프와 자영업을 하고 있어. 8월 초에 이혼 서류를 내러 갈 거라고도 얘기했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A에게도 잘 전달하라고 했어. 상간남 소송을 걸면 우편물이 A의 집으로 날아갈 테니 A의 M이 앱이 보지 못하게 집 앞에 잘 지키고 서 있으라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잠에 들었지. 밤 11시쯤 일어난 일이었고 와이프는 새벽 3시쯤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 내 옆에 누워 자더라고. 뭔 낮작으로 들어와 잠을 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 나는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출근을 한 상태이고 평소에는 졸려하며 일어나 졸음을 참고 버티던 와이프가 오늘은 내가 씻고 나오니 소파에 아무 말 없이 땅만 보고 앉아있어. 아무 말 없이 마치 없는 사람인 양 그냥 집을 나와버렸지. 나오고 나니 카톡이 하나 와 있는데 잘못했어. 오빠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거 다른 곳으로 풀려고 했나봐. 얼마 전부터 부쩍 달라진 모습에 이제 다시 결혼 생활이 좋아지는 것 같아. 행복해서 그만두려고 했지. 나 오빠 없이 못 살아. 모든 걸 다 끝낼게. 오빠 회사 관두고 시골 내려가서 우리끼리만 살자. 난 오빠만 있으면 돼. 다 감당할게. 다시 결혼 생활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라. 그럼 그전까지는 안 좋았다는 얘기인 걸까? 나는 결혼 생활이 행복했고 나는 와이프와 함께하는 생활이 나만의 하나의 세상이었지. 그런데 와이프는 그렇지 않았나 봐. 카톡 답장을 했어. 한 번만 더 개소리 늘어놓으면 내가 알고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될 거야. 허무하지. 정말 허무해. 그동안에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정말 긴 20년 지기 친구. 10년간의 결혼 생활과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의 배신. 내 세상은 무너졌어. 정말 힘들고 슬프지만 복수를 하고 싶어. A에게 상간남 소송은 무조건 할 거고 와이프와도 이혼하고 싶지. 다만 고민되는 점이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재산분할도 해주기 싫지. 내가 왜 내 세상을 무너뜨린 아내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는 걸까? 그래서 이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 재산분할이 발생하지 않도록 와이프와는 이혼하지 않고 A에게 상간남 소송만 진행하는 것을 생각 중이야. 경험자분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방문을 할 경우 발생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나 같은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최소화하며 와이프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아니라면 A에게 상간남 소송만 진행해야 하는 건지. 이 게임은 진짜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 보통 여자들은 무엇인가가 막히면 오빠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잉잉. 이게 기본이었지. 하지만 와이프는 막히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에 와이프랑 게임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한 게 자랑은 아닌데 생각나서 주저리 써봐. 와이프를 처음 만난 건 내가 24살 때였나? 한창 대학생 때 군대 다녀와서 뭔가 인생 하드코어하게 즐기려고 게임을 하던 그 시절이었지. 물론 5% 만난 건 몇 년 더 지나서였지만 내가 그때 한창 하던 게임이 있었어. 이 게임은 진짜 남녀 성비가 6대4에서 5대5 정도로 여자들도 많이 했지. 왜냐면 내가 길드장이었는데 진짜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 그 덕분에 파벌 싸움도 많았지. 오히려 여긴 여우짓을 하면 다른 여자들에게 여우 사냥을 당하는 곳이야. 그래서 길드도 몇 번 터질 뻔도 했지. 나중엔 파벌 싸움 때문에 길드가 2개로 찢어지기도 하고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기도 해. 아무튼 저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길드도 잘 꾸려나가고 밑에 길드원들도 잘 챙기면서 이미지 작업을 잘하고 다녔어. 하지만 저 시절 나는 찐따는 아니지만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귀찮아해서 누가 나에게 약간의 호감이라도 비추면 싫어했지. 왜?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지금 생각해도 미친놈이었는데 아무튼 베푸는 건 좋아하지만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나는 그 인싸와 아싸의 그 중간이었어. 완벽한 온라인형 인간. 아무튼 저 때만 해도 현모, 정모 이런 건 머릿속에 없던 사람이었지.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가 길드원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신입이었는데 신입 같지 않은 그런 알잘딱
짝깔센으로다가 매우 잘하는 여자인 거야. 보통 여자들은 무엇인가가 막히면 오빠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잉잉 이게 기본이었지. 하지만 와이프는 막히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알려주면 해보고 나서 오 되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였어. 뭔가 도움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류의 신기한 여자 인간이었지. 그래서 처음엔 혼자도 잘하는구만. 모든 길드원이 쟤만 같으면 내가 머리털이 덜 빠질 텐데 이러면서 생각도 많이 했었지. 추후엔 진짜로 털털한 성격의 찐 동생으로 생각하며 번호 교환도 하고 연락도 많이 했었어. 시험 기간 아니면 불러서 보스 같이 잡으러 다니고도 했었지. 그렇게 몇 년 동안 길마와 길원 사이로 같이 게임을 했고 중간중간 와이프는 현생 때문에 게임을 접었다가 다시 했다가를 반복해. 그 와중에 알게 된 건 와이프는 게임도 열심히 하고 인생도 열심히 사는 여자였던 거야. 진짜 방학 땐 과외하고 학기 중엔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남은 시간엔 게임을 하는 여자였던 거지. 와, 완벽하네. 그러다가 나도 이제 지방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지방에서 취직을 하느냐 아니면 서울에서 취직을 하느냐 이러면서 고민을 한창 하던 시기가 오게 된 거지. 가족이 좀 많은데 부모님은 지방에서 오손도손 사시고 자식들은 전부 서울에 있는 그런 집이야. 부모님은 사람은 무조건 서울로를 외치던 분이시라 나는 누나 집으로 버려지게 돼버린 거지. 낯선 환경에 나 홀로 버려진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게임하는 게 전부인 그런 비루한 사람이 서울이라는 거야. 방심하면 코 베어간다는 그 서울에서 연고라고는 가족뿐인 그런 곳에 떨어지게 된 거지. 사실 처음 서울에 와서는 우울증 비슷한 게 있어서 게임도 잘 못하고 은근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는가 봐. 아무튼 그래서 우리 누나는 현금술로 나를 치료하려 하였지만 나는 만날 사람도 없었어. 누나 출근하면 혼자 집에서 게임하고 밥 시간 되면 밥 먹고 집 청소하고 게임하고 혼자 적적하게 게임하다가 항상 같은 시간대에 접속하는 우리 와이프가 게임에서 나랑 많이 놀아줬지. 게임에서 나의 이러한 속사정을 이야기하자 지금 와이프가 자기가 수도권에 산다고 한번 만나실? 라고 하는 거야. 그 당시 나는 누가 보자고 해도 볼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만나러 갔지. 아직도 처음 만났을 때가 생생해. 와이프는 긴 생머리, 고데기로 펌을 하고 꽃무늬 원피스에 하얀 바탕에 초록빛이었어. 샌들은 살색을 신었고 검은색 가방을 메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거야. 와이프는 키가 나랑 비슷해. 내가 약 3.5cm 정도? 키가 조금 큰데 처음엔 힐 신고 와서 나보다 커 보이더라고. 처음엔 저 여자일 리가 없다 생각하며 현실 부정을 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와이프가 장난기가 심한데 자기라고 보내준 사진이 진짜 통통하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여자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와 비슷한 여자를 찾고 있었지. 근데 저 멀리서 늘씬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걸어오길래 사이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앞에 와서 웃길래 저는 사이비 안 믿습니다. 다단계 안 합니다. 촌놈이라고 사기치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와이프가 진짜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를 하며 웃는 거야. 그래도 첫인상은 마음에 들었나 보다 해서 다행이군 하며 와이프 손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지. 뭔가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는데 주도적인 여자는 처음 만나봐서 그런가 신기한 경험이었지. 그렇게 처음 만나고 헤어지는데 이대로 가면 뭔가 많이 아쉬울 것 같더라고. 뭔가 평소에 연락도 많이 하고 지내서 내적 친밀감도 컸지. 그래서 첫 만남에 냅다 깔아 그냥 고백을 해버렸어. 근데 와이프는 싫다고 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든가 크크 하고 쿨하게 집으로 가려 하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오빠, 그럼 계속 서울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저 때 서울이 너무 나한테 안 맞는 환경 같고 뭔가 좀 누나들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거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갈까 고민을 한참 하던 시절이어서 저 말에 쉽게 대답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야기하고 헤어지게 됐어.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서울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지. 그리고 우리는 사귀게 된 거야. 사귀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이야기해줬는데 사실 와이프는 나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해. 나의 긍정적인 부분을 되게 좋아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서울에 왔다고 했을 때 만나자고 한 것도 사실 호감이 있는 사람 실물이 궁금했다고. 근데 만나고 보니 잘생겨서 서로가 잘생기고 이쁘다고 생각했던 거야. 첫눈에 반했던 거네 서로가. 야, 운명이다. 너무 좋았다고 했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내가 서울에 정착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지방에 갈 건지를 몰라서 저게 되게 중요했었다고. 자기는 장거리 연애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방 가면 그대로 빠이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즐기다가 결혼을 하게 돼. 사귀고 바로 결혼했던 건 아니고 연애 6년 하고 결혼 4년, 이제는 거의 10년을 같이 지내게 됐지. 야, 결혼해서 지금 와이프는 임신 10주를 향해 가고 있고 곧 태어날 아기와 와이프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루팡하며 돈 벌고 있는 나 자신 칭찬해.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자신의 반쪽이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분명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옆에 앉아 있고 내 다리에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손, 은근하게 기대는데 솔솔 나는 향수 냄새에 계속 끌리고 간질간질해지게 돼. 누나랑 결혼하면 좋은 점이야. 일단 첫째, 높은 수위의 빠른 진도. 처음 만났을 당시 나는 카페 알바를 했었어. 전역하고 복학 전까지 띵가띵가 노는 중이었는데 친한 형이 카페인데 매출 향상에 도움을 좀 달라고 연락이 왔지. 11시부터 4시까지 시급은 8,000원이었어. 당시 시급을 생각하면 엄청 높은 거였는데 다른 알바생들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해. 높은 시급에 혹해서 콜 했으나 카페 알바가 생각보다 어려웠어. 레시피는 왜 그렇게 많은 걸까? 손이 느려서 음료수 여러 개 들어오면 버벅여 됐고 결국 카운터에서 주문받고 커피에서 파생되는 메뉴만 만드는 거라고 나머지는 다른 알바가 했지. 카페 알바도 빠릿빠릿해야 잘하지. 당시 와이프는 카페 손님이었어. 자주 와서 얼굴을 알고 있을 정도? 올 때마다 생글생글 웃는 게 예뻤고 그러다가 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가 없었지. 3일 정도 톡 나누다가 만나기로 했어. 나보다는 3살이 많아서 부담스럽긴 했지만 사람을 홀리는 여우 같은 매력이 있었지. 살면서 번호 따인 적 3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 술술 풀리고 대화가 잘 통했거든. 맞장구도 잘 쳐주고 별거 아닌 것에 리액션도 좋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레 나오는 눈웃음에 홀라당 빠져버리게 된 거야. 거기에 술까지 같이 먹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은근한 스킨십도 있으니까 안 빠질 수가 없었지. 분명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옆에 앉아 있고 내 다리에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손, 은근하게 기대는데 솔솔 나는 향수 냄새에 계속 끌리고 간질간질해지게 돼. 나가니까 팔짱 끼고 걷다가 모텔로 직행을 해 첫 만남에 서로 즐기게 된 거야. 그 이후로 푹 빠져버리게 됐고 늘어지니까 누워있는데 얼굴을 보니 웃음만 나와. 와이프도 씩 웃는데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미소가 절로 나와. 좋아서 껴안고 품 안에서 따뜻한 체온도 느껴지지. 날 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너무도 좋았고 와이프도 좋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맞춰주는 거야. 그 전 여자친구들은 안 해줬던 거 다 해본 것 같아.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고 살아서 너무도 좋아.
둘째, 인생 로드맵이 있어. 살면서 생애 주기 맞춘 로드맵이 딱딱 있지.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옆에서 계속 신경 쓰고 3학년 2학기 때 토익 점수 만들어 놓으라고 학원도 등록해 주는 거야. 그 덕분에 토익 점수를 만들고 4학년 때 기사 1개 땄지. 4학년 2학기 때부터 자소서 첨삭도 해주고 면접 갈 때 정장도 사줘. 면접 볼 때 외모가 중요하다고 눈썹도 다듬어주고 세세하게 관리를 해줬어. 근데 면접 가면 날고기는 애들이 꼭 있어서 내가 여태 잘못 살았나 싶을 때도 있었고 탈락할 때마다 자존심이 바닥을 기는 거야. 그때마다 1000번을 탈락해도 괜찮다고 1승만 하면 되는 게임이라고 옆에서 둥가둥가 잘한다 해줬지. 옆에서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잘해주니까 천사같이 느껴졌어. 진짜 천사네. 졸업 전에 가까스로 취업하고 일주일만 좋았어. 회사 다니기 왜 이렇게 힘든 거냐. 첫 월급을 타니까 와이프가 노트북을 가져와 이제 돈 받는다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돈 관리를 하라고 해. 월급 통장에다가 자동이체를 시켜 매달 나가는 고정비, 나가는 통장, 적금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게 만들어줬지. 남는 돈은 딱 생활비와 용돈인데 체크카드로 살면서 예산 안으로 살기, 월급 받는다고 씀씀이 늘어나면 못 줄인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살라고 해. 야, 진짜 지혜로운 여자다. 지혜로운 여자는 결혼하면 평생 가요. 이렇게 사니까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돼서 돈이 모이게 나더라고. 취업 1년 지나니까 결혼 준비 직행했어. 와이프 30살 되는 해에 딱 결혼을 했지. 살면서 처음으로 프로포즈도 받아봤어. 받기만 하기 뭐해서 나도 따로 준비했고 결혼 준비도 엑셀 표에 쫙 정리를 했고 나는 그대로 따라갔어. 스드메 예산 얼마, 식장 비용 얼마, 신혼여행 얼마, 무조건 그 돈 안에서 해결했고 이왕 하는 거 이거 할까? 이런 건 없었지. 무조건 예산 내에서 해결했어. 집은 와이프가 해와서 내 돈으로 가전을 넣었고 모은 돈으로 가전밖에 살 게 없긴 했지. 와이프가 집을 해왔다고? 야, 게임 끝났다. 진짜 이런 여자는 평생 가는 거예요. 야,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여자야. 친구들 중에 빨리 결혼한 편이긴 한데 친구들 총평은 누나가 널 잘 키워서 데려갔다지. 결혼하고 자녀 계획도 알아서 잘하고 나는 거들 뿐. 와이프가 예쁜 딸을 둘 낳아줬고 예뻐 죽겠어. 나라도 예뻐 죽을 것 같다 진짜. 셋째, 빠르게 안정을 찾는 것 같아. 친구들에 비해 빨리 결혼하니까 친구들이 돈 쓰면서 놀 때 나는 애 보느라 바빴지. 애기가 안 예뻐서 그런 건 아니었고 나도 사람이니까 가끔은 놀고 싶고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고 친구들 여행 가고 돈 쓸어 다니는 거 보면 친구들이 좀 부러웠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 첫째 유치원 갈 때쯤 친구들 하나 둘씩 결혼하고 첫째가 학교를 갈 때쯤 애 키우기 시작하니까 입장이 반전이 돼. 그전엔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보기 힘들었다면 이제는 친구들이 힘들어 보기 힘들어지는 거야. 애들이 어떻게 키웠냐고 부럽다고. 나는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니까 살만해져서 안정됐고 집도 20년 이후부터 급등기여서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많았는데 나는 해당 사항도 없고 삶이 평온하고 안락해. 다 와이프 덕이지. 넷째, 금전적인 부분이 관대해. 나이 차이가 3살이 나니까 금전 같은 거에 기대가 없어. 내 마음 표현을 더 좋아했지. 생각나서 산 꽃, 크리스마스에 써준 카드, 와이프 생머리라 머리띠가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 머리띠를 골라서 사줘도 좋아해. 결혼하면서도 돈 같은 것에 부담 하나도 안 주고 와이프가 나랑 살면 라면만 먹고 살아도 좋다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감동이기도 하고 어떤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 있을까? 와이프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해. 경력 차이상 월급도 와이프보다 더 받기 어렵고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오기만 해도 고생했다 해주는 게 좋지. 또 대리 때 위아래에서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원래 그럴 때라고 회사 생활 잘 이해해주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
5번째, 나이보단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인터넷에 글들을 보면 여자 나이 가지고 까는 글들이 많고 남녀 갈라치기 하는 것도 많아 보이는데 나이보다 중요한 건 누굴 만나던 같이 있으면 좋고 행복한 게 최고가 아니겠어? 나는 요즘도 와이프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아직도 얼굴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웃음이 나와. 잘 만났다고 생각하지. 퇴근한 뒤 소파에 와이프 무릎을 베고 있으면 와이프가 팩도 해주고 가끔씩 귀도 파주고 그 손길이 날 기분 좋게 하지. 이상적인 결혼상이다. 누워서 와이프의 얼굴을 보면 잔주름이 옛날보다 늘었어도 나한테는 예뻐 보여.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어쨌든 말하고 싶었던 건 누나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누나를 만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결혼 안 한 분들도 일단 만나보고 생각해도 괜찮다 싶어. 구도상 이걸 와이프가 찍은 것 같은 것도 있고 남자 구도에서 찍은 것도 있었지. 한마디로 야구 동영상을 찍어버린 거죠. 맞벌이였고 둘 다 공돌이 공순이의 생산직이야. 정규직은 아니지. 29살에 만나 바로 결혼했고 아이는 갖고 싶었지만 둘이 흙수저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가지자고 합의를 하게 됐어. 내가 번 월급은 저축을 하고 와이프 월급으로 생활비 공과금을 내고 남은 돈은 저축했지. 둘 다 개처럼 일하고 있어도 서로 나름 소소하게나마 외식도 하고 가끔 데이트도 하고 실업급여 날 같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여행도 다니고 했어. 엄청 행복하진 않아도 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참 좋다는 느낌이었지. 와이프의 성격이 밝고 활발했거든. 그래서 딱히 트러블도 없었어. 무난하고 무던한 결혼생활. 당시 서로 근무 시간이 안 맞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페이가 쏠쏠해. 그냥 실업급여 기간만 채우자는 심정으로 일을 했어. 서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옷을 좀 달라붙는 걸 입고 화장은 은은하게 하더라고. 그때 다니는 공장은 청정 클리너 구간에서 일해서 화장 금지였거든. 옷이야. 안에 들어가면 방진복을 입어. 그냥 다들 운동복 아니면 평상복을 입었고 나도 와이프도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변했더라고.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이러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그때 알았어야 했지. 조금 지나니 이제는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 놓더라고. 그때부터 의심이 들었어. 그리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 안 걸렸지. 휴무일에 잠만 자고 술만 마시는 여자가 갑자기 아는 언니를 팔아서 나가더라고. 아는 언니 만나는데 화장에 힘을 주고 옷도 나가요로 입고 가고 알리바이 그럴듯하게 풀었을 거라고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 그렇게 다녔어. 나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아는 언니랑 술 처먹고 집에 오자마자 자는데 은은한 샤워향이 결정타였지. 이 말인즉슨 대시를 했다는 소리죠. 방에 가가지고 먼지거리를 했다는 소리. 씻었다는 거니까. 술 처먹고 자는 거 휴대폰 빼돌리고 비번 풀려고 했는데 지문인식으로 해놓은 거야. 기도 안 차는데 술 먹고 뻗어있는 손가락 대서 휴대폰 잠금을 풀었지. 카톡을 뒤지려고 했는데 야놀자 알림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야놀자 들어가서 보니 아주 이력이 화려하더만. 대실. 여기서 사실상 바람 확정인데 그때까지도 나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인정하기가 싫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이런 심정? 카톡 확인했는데 거기서 완전 빼도 박도 못하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지. 동영상도 있더라고. 하는 영상인데 구도상 이걸 와이프가 찍은 것 같은 것도 있고 남자 구도에서 찍은 것도 있었지. 헐. 와이프가 찍은 것 같은 것도 있고 남자 구도에서 찍은 것도 있었지. 한마디로 야구 동영상을 찍어버린 거죠. 아주 둘 다 사자우를 질러대는데 귀는 안 아프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찢기는데 이런 심정인가 싶었어. 별 개 같은 것들 동물놀이에 카톡이 장황하게 쓰여 있더라고.
서로 사랑한다. 걸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더 짜릿하고 쫄깃하다. 걱정하지 마라. 안 걸리게 잘 말했다. 죽을 때까지 모를 거다. 이러는데 술 처먹고 뻗은 와이프의 얼굴을 보면서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면 막 분노하고 욕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의 일이 되니까 야놀자 카톡 확인하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게 아니라 매그넘으로 대가리 터진 것 같이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사고의 흐름이 정지가 돼버렸어. 배신감, 분노 이런 걸 초월해서 현타가 명치를 뚫고 머갈통으로 수직 폭발한 것처럼 멍해 있었지. 그 자리에서 야놀자 내역이랑 카톡 내용을 내 폰으로 보냈고 밤을 꼴딱 새서 출근하게 됐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생산직도 10년이 넘어가니 유체 이탈된 상태에서도 몸이 자동 반사로 기계처럼 일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일하고 돈 벌어 뭐하나 난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싶어서 조퇴하고 나왔어. 바로 처가에 가서 이야기했지. 집사람이 바람이 났다고. 그 자리에서 딱이 2대를 쳐맞았어. 내 딸을 뭘로 보냐고. 난 딸을 그렇게 안 키웠다고 아주 개거품들을 무시더라. 어디 의심할 사람이 없어서 조강지처를 의심하냐. 못나서 집사람 일 시키면 죄인처럼 일해도 모자랄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톡 내용이랑 야놀자 내역을 보여줬지. 이거 조작 아니냐고 하길래 동영상도 보여줬어. 관계를 나누는 영상은 아니었고 모텔에서 나 먼저 씻을게 자기야 하고 들어가는데 영상 찍은 놈 얼굴이 모텔 거울에 반사돼서 나오지. 그 얼굴은 당연히 내가 아니었고 짤에 있는 애랑 비슷한 얼굴에 상간남의 면상이 나와. 그제서야 딸을 잘못 키웠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냐고 이러는데 그냥 쓸쓸하더라. 이게 모른 척이 될 수 있나. 장모의 분노 전화로 와이프는 술이 덜 깬 상태로 불려와서 내 앞에서 욕을 처먹는데 처음엔 자기는 아니라고 악을 쓰는데 톡 내용이랑 야놀자 와이프한테 보내줬지. 그때 와서 순간의 실수였다고 울면서 비는데 순간의 실수를 대실대실 연타를 날리는 게 실수라는 거니까 동영상은 다 모으면 반지의 제왕 무삭제판 분량 수준은 될 것 같았고 집에 와서 둘이 이야기를 했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번은 봐줄 수 있다고. 얘가 주저주저 하길래 동영상도 있는데 처가에서 다 같이 볼까? 아니면 이거 인터넷에 올려서 죽을 때까지 고로시 당해볼래? 이러니까 얘기를 해. 상대 불륜남은 51세의 이혼남으로 품질 검수팀의 팀장이었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해서 몇 번 밥 먹고 술 먹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은 내가 설사 실수해도 용서해줄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이런 난생 처음으로 존댓말도 하더라. 아, 내가 너무 잘해줘서 바람이 난 거였네. 난 어떤 짓을 해도 용서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지금 생각 같아선 그 새끼를 죽이고 싶지만 그때는 그냥 멍했어. 나도 놀 만큼 놀았고 와이프도 그만큼 놀았겠지. 공돌이 공순이니까. 막 외도해서 얘가 더러워, 몸이 더럽혀졌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바람이라는 상황은 정말 바람처럼 오는구나. 사랑이란 게 한 사람만을 위한 단어가 아니었구나. 난 와이프랑 사귀면서도 저 자세였고 거의 데이트 모텔 비용 내가 다 냈는데 이제는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위해 모텔 비용을 내고 내 동생은 비위 상한다고 싫어했으면서 이혼남은 잘도 무는구나. 나는 먹여본 적도 없는 것을 그놈 건 꿀꺽꿀꺽 먹었구나. 별별 생각이 나는데 막연한 분노랑은 다른 감정이었어. 몹시 화나면 귀싸대기 한 대 때리고 그 새끼 찾아가 회사 뒤집어 놓고 인터넷에 신상 다 공개하고 다 같이 폭삭 망하는 선택을 했을 테니 그 선을 한참 넘으니 그냥 나간 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 자신을 탓하기 시작해. 못 배우고 못나서 생산직을 선택한 나의 책임인가?
저 여자를 만난 내 책임인가? 결혼한 책임인가? 눈앞에서 싹싹 비는 와이프한테 미안한 감정도 들었고 당신 짝은 내가 아니었는데 시간 감정 낭비했다고 뭐 결론은 이혼을 했지. 안 해준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악쓰고 연병하는데 처가에서도 우리 딸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실수 한 번은 이혼녀 딱지 떼면 앞으로 인생 구말리 같은 애 어떻게 사냐고. 지금 화가 나고 지금 미칠 판국에 와이프 입장 생각을 왜 해줘야 되는데 골빈집 구서가 검은 머리 팥뿌리 얘기하는데 머리 뿌리째 뽑고 싶었지. 와이프한테 이혼 안 해주면 영상 너희 부모님께 보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다 올린다고 말하니까 도장 찍어주더라. 소송까지 갈까도 생각했는데 내가 이기는 싸움이고 위자료나 받을까 하다가 시간 걸리는 것도 당시에는 짜증이 나서 그냥 협의 이혼해버렸어. 그게 가장 빨랐고 지금은 솔로로 살고 있고 그 일 덕에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혼자 잘 살고 있다. 남 사장님이 젊은 데다가 돈도 많아. 사장이라 여직원은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신혼이니까 내가 뺏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줘버린 거야. 때는 26년 전 내가 28살 때의 일이야. 나는 당시 신기술을 접목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지. 말이 기술이지 사실상 모험이었어. 자본도 없고 안정적이지 않았어. 기계에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는 떠돌이 같은 생활이었거든. 오늘은 이 도시, 몇 달 뒤엔 또 다른 지역, 제대로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았지. 그러다 마침내 괜찮은 투자자를 만나 충남 어딘가에 정착을 하게 됐어. 지역은 굳이 말하지 않을게. 공개하면 바로 알 사람은 알 것 같아. 어쨌든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제서야 뭔가 제대로 시작해보나 싶었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일이 터져버리게 된 거야. 투자자와 나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던 사수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버린 거지. 그 일이 벌어지기 며칠 전부터 부사장이 나한테 묻더라고. 너 혼자 기계 가동할 수 있냐? 나는 그걸 그냥 실력 테스트쯤으로 생각했어. 새 투자자니까. 능력 보고 급여 책정하려는 건가 싶었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해버려.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윗선이 사수를 정리하려는 분위기였고 내가 기계를 돌릴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한 거였어. 그제서야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닫게 되지. 솔직히 분위기를 조금만 더 읽었어도 아직 부족하다고 했을 거야. 결국 사수는 나가게 됐고 나는 본의 아니게 책임자가 돼버려. 신기술, 신제품,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시스템, 혼자 고군분투해야 했지.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겪고 제품 하나 완성하는데 몇 달이 더 걸려. 그 와중에 투자자가 몇 번 바뀌게 되면서 기계가 또 지역을 옮겨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다시 셋업하고 다시 시작하는 반복이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품이 완성되고 양산에 들어가면서 직원도 늘어나기 시작해. 혼자 일하던 공장이 어느새 15명 규모가 됐지. 젊은 남직원들이 다수였고 생산 보조를 해주던 연배 있는 여성 직원도 몇 분 들어와. 공장은 활기를 띠고 수출도 시작하고 매출은 눈에 띄게 오르지. 자연스럽게 내 위치도 단단해져. 나보다 10살 이상 많은 직원들도 나를 책임자로 인정하고 잘 따라주고. 그 중에 한 여성 직원이 유독 나를 잘 챙겨주는 거야. 마치 비서처럼 세세하게 챙기고 회의 때도 내 옆에 있고 현장에서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다른 직원들이 뒤에서 수근거릴 정도였지. 그런데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그냥 고맙고 편한 직원 정도지. 문제가 됐던 건 첫 야유회였어. 공장 근처 바닷가 쪽으로 다 같이 놀러를 가. 지금처럼 시설 좋은 펜션은 아니고 거의 민박에 가까운 곳이었지. 서울 본사 직원들까지 내려와 20명 남짓 모였어. 회식이 시작되자 나는 책임자로서 거의 모든 직원들의 술잔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술을 가장 많이 마신 사람이 됐고 금세 취해버렸지. 취기가 확 올라서 바닷바람 좀 쐬러 가겠다며 혼자 밖으로 나왔고 밤바다 냄새, 차가운 바람. 그때 그 기분은 아직도 기억나. 그렇게 1시간쯤 혼자 돌아다녔을까? 그때 그 여직원이 나를 찾으러 온 거야. 다들 방에 들어갔는데 안 들어오셔서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풀리더라고. 방파제에 앉아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여직원에게 다 털어놨어. 제품 개발하며 밤낮 없이 매달렸던 이야기, 책임자로 혼자 버티던 부담, 주야 맞교대로 언제 호출 올지 몰라 늘 긴장하던 생활. 그분은 술 한 모금 못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더라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의 선이 조금씩 흐려지게 됐어. 불륜, 바람 시작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의 마음이 맞아가면서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지. 다음날 일정이 끝난 뒤 직원들을 다 보내고 나 혼자 남아있었어. 그 여직원분도 남아있었고 서로 굳이 말을 안 해도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졌지. 그날 이후 우리는 개인적으로 몇 번 더 만나게 됐어.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 서로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 의지하는 정도라고. 그런데 그게 점점 감정이 섞였고 나도 이미 신혼이었지만 헐, 남자가 신혼이었어? 신혼인데 사적으로 이제 여직원을 따로 만난 거야? 여직원이야 땡큐 땡땡큐지. 남 사장님이 젊은 데다가 돈도 많아 사장이라. 그러면 이것저것 막 사줄 테니까네 얻어먹고 하면은 여직원 입장에서는 좋을 거거든. 근데 또 왠지 여직원은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아, 신혼이니까 내가 뺏을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대. 나는 힘들다. 이건 잠깐이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더라고. 공장은 계속 성장했고 겉으로는 잘 돌아갔어. 하지만 내부 공기는 달라졌지. 작은 공간에선 눈빛 하나, 동선 하나가 다 보이거든. 직원들 사이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 나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지.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내 자리와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있었고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묘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같이 올라와.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낯설더라고. 낮에는 책임자, 밤에는 남편. 두 얼굴로 사는 기분이었어. 그 여직원이 유독 나를 잘 챙기기 시작했던 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였어. 처음엔 그냥 고마웠지. 책임자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외로워. 위에서는 실적 압박하고 아래에서 문제가 터지면 다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말 안 해도 먼저 움직였어. 회의 준비 자료 정리해두고 내가 야간 호출을 받고 들어가면 커피 하나 놓고 가 있고. 센스는 또 어마어마했는가 봐. 다른 직원들 눈에는 티가 났던 것 같아. 팀장님 비서 하나 두셨네. 이런 농담이 슬쩍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지. 그냥 편했고 고마웠고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지. 문제는 그게 일에서 감정으로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한 시점이었어. 야간 근무가 많은 공장이었잖아. 월요일 아침에 기계를 켜면 토요일 아침까지 돌아가는 구조야. 밤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호출 오고 어느 날 새벽 2시쯤 기계 이상 신호가 와서 뛰어갔는데 이미 그 여직원이 먼저 와 있더라고. 야밤에. 팀장님 오실 줄 알고 먼저 나와봤어요.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남더라. 사실 그 시간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을 사람이었거든. 그날 둘이서 기계 앞에 서서 2시간을 넘게 점검했어. 새벽 공장 조용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그런 공간에서 단둘이 오래 있으면 묘한 분위기가 생기지. 그날 처음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했어. 그 사람도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장거리 근무라 집에 거의 없다는 이야기, 아이 키우며 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 나는 개발하면서 버텼던 시간들을 얘기했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일이 끝나도 대화가 끝나지 않았던 게.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치면 예전보다 더 오래 서서 얘기했고 내가 기계 쪽에서 짜증을 내면 그 사람은 조용히 와서 괜찮아요 제가 정리할게요 하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지. 이상하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고 솔직히 말하면 인정받는 느낌이었어. 공장에선 다들 나를 책임자로 대했지.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줬거든. 힘들어 보이면 먼저 알아보고 눈치 보고 말없이 챙겨주고 그게 점점 익숙해졌고 없으면 허전해졌어. 야유의 날 바닷가에서 내가 힘들었던 얘기를 쏟아냈을 때 그 사람이 끝까지 들어줬던 것도 그 연장선이었지.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내 말을 끊지 않고 그래서 많이 힘들으셨겠네요.
같은 말로 받아주는데 그 순간 나는 책임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냥 힘든 사람이었거든. 그날 이후 우리는 선을 조금 넘기 시작했던 거야. 출근해서 눈이 마주치면 다른 직원들 눈을 한번 더 살피게 됐고, 업무 보고 핑계로 둘만 잠깐 따로 서 있는 시간이 늘었고, 말은 일 얘기인데 눈빛은 일 얘기가 아니었지. 어느 날은 퇴근길에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 직원들이 다 나가고 공장 앞에 우산 없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더라. 와, 우산 하나에 둘이 같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지게 되잖아. 그날 어깨가 스치는데 괜히 말이 없어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무거웠어. 나는 그때도 스스로 합리화했지. 이건 그냥 친한 거다. 힘들어서 그런 거다. 어차피 선은 안 넘는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더라고. 그 사람도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일 끝나고도 오늘은 괜찮으세요? 메시지가 오고 내가 답이 늦으면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깊어지게 된 거지. 어느 날은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직원이 나한테 농담으로 세게 던졌는데 그 사람이 먼저 표정이 굳더라고. 나 대신 화가 난 얼굴이었어. 그걸 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 그게 위험 신호였던 것 같아.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고 매출은 오르고 나는 거의 신처럼 대접받던 시기에 그 자신감이, 그 인정이, 그 권력이 나를 더 무뎌지게 했지. 그러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둘만 남는 순간이 있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돼버린 거야. 결국 선을 넘어버렸는가 봐.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 그 이후로 감정이 더 커졌고 동시에 더 불안해졌어. 작은 소문에도 예민해졌고 다른 직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공장 안에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혹시 사람들이 다르게 보지 않을까 의식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면 내가 낯설고 일에서는 책임자, 공장에서는 중심,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선을 넘는 사람. 결국 나는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 이유는 단순했어. 더 가면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인생 문제로 번질 게 뻔했거든. 공장도 가정도 커리어도 다 걸린 일이니까. 정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 감정이 생긴 상태에서 돌아서는 건 시작보다 더 어렵더라고. 하지만 그때 멈추지 않으면 아마 지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야.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의 성공과 오만이 동시에 있던 시간이었고 공장은 성장하고 나는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지.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판단이더라고. 능력보다 무서운 건 내가 괜찮을 거라고 믿는 자만이고 결국 나는 그 관계를 정리했어. 말은 간단하지만 쉽진 않았지. 그분도 감정이 생긴 상태였고 나도 이미 선을 넘은 뒤였으니까. 하지만 더 가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공장, 가정, 내 커리어까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은 더 커졌고 나는 다른 기회를 잡아 또 한 번 이동하게 됐어. 그때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거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 권한이 생기고 성취가 생기고 주변에서 인정해줬으니까. 내가 무적이라고 착각이 들었거든. 그런데 사람은 무너질 때도 그 정점에서 무너지는 것 같더라. 그때 내가 배운 건 하나야. 기술보다 중요한 건 판단이고 능력보다 무서운 건 자만이라는 거. 그 시절 나는 공장을 키웠고 제품을 완성했고 매출을 올렸어.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놨던 시간이기도 했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해. 조금만 더 갔어도 아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 사무보조 20대 여직원들보다 부장님이 압도적으로 예뻐 보였던 거. 부장님이 나한테 웃어줬다? 그날 기분 좋아 날아가지. 아내랑은 직장에서 만났어. 연상의 대선배님을 열심히 꼬시게 된 거지.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나. 내가 짝사랑하고 있었을 때 직장 가면 아내 혼자서 반짝반짝 빛나 보이던 거. 사무보조 20대 여직원들보다 압도적으로 예뻐 보였던 거.
부장님이 나한테 웃어줬다? 그날 기분 좋아 날아가지. 조금만 무심하게 대하면 혼자 현타 오고 슬퍼해. 당사자는 별 생각 없이 인간관계를 위해 한 좋은 말들에 나는 설레었고 감동받아서 다 기억해놓고 폰에 적어놓기도 했어. 우리 최고 친한 사이잖아. 땡땡씨를 내 비서로 데리고 다니면 좋겠다. 땡땡씨가 부탁하는데 당연히 저도 가죠. 그래도 얼굴 한 번 더 봐서 좋네요. 등등. 진짜 별거 아니지. 근데 짝사랑은 달라. 짝사랑하면 겨우 저 정도 말들이 하루 종일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 짝사랑하면 있잖아. 그 사람이 그냥 내 우주가 돼버려. 네가 사는 세상이 그 사람밖에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야. 매일 어떤 옷을 입었는지, 머리를 풀었는지, 묶었는지, 언제 화장을 주로 고치는지, 어떤 표정을 잘 하는지, 나 혼자 다 기억하게 되고 직장 가기 전에는 지금은 준비하고 계실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실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방금 한 말이 좀 점수를 땄을까? 뒷모습 예쁘다. 어떻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안 받으며 바라볼 수 있지? 쳐다보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되겠지? 집에선 어떤 옷을 입으실까? 지금은 뭐 하고 있으실까?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여신 같은 사람도 잘 땐 널브러져 자겠지? 목소리 듣고 싶다 등등. 그냥 하루 종일 이 사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너의 우주가 이 사람만으로 가득 차는 거지. 여튼 짝사랑이 들이댐으로 변했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내가 잘한 건지 썸으로까지 발전을 했어. 10대 중고딩 마냥 풋풋하고 귀엽게 썸 타고는 사귀는 날에 갑자기 19금을 뛰어넘곤 그때부터 그냥 같이 살았지. 동거 생활은 행복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어. 나의 아이돌이던 부장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똑소리 나던 이 사람이 예쁜 얼굴을 좀 길게 쳐다보기만 해도 오해 살까봐 힐끔힐끔 훔쳐봐야 했던 남남의 사이였는데 이젠 나랑 같이 사는 사이가 되어 주말에도 당연하게 같이 밥을 먹고 함께하는 습관을 즐거워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끔은 열정적으로 하기도 하고 가끔은 잠옷을 입고 누워서 같이 책도 보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지.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 우리는 꽤 오래 동거를 했는데 나는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늘 거절을 했어. 젊었을 때 결혼했다가 바람으로 이혼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는 절대 안 한다고 들어눕더라고. 해본 사람이다 보니 결혼의 단점을 다 알고 있더라고. 동거는 그냥 둘이 좋으면 끝이겠지만 결혼부터는 양가 부모님에다가 집안에다가 형제 자매에다가 골치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냥 동거가 좋은 거라고 신뢰를 바탕으로 살자고 그러는 거야. 지나고 보니 아내의 말이 상당히 맞기도 해. 아내를 아득바득 설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난 아내랑 공식적인 부부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은근히 한 번씩 의사를 내비쳤지. 그놈의 결혼 때문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은 거야. 헤어지고 울고 불고. 근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아내는 나랑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지.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며 나랑은 정말 결혼하고 싶다고 울면서 말하더라. 나는 최고의 남자래.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 안 하겠다고 했지. 그때부터 아내와 나는 굳은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해. 준비를 할 게 별로 없었지. 아내한테 집이 있었고 차도 우리 둘 다 있었고 뭐 필요한 건 이미 다 있었어.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양가 부모님들의 승낙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졸라게 힘들더라고. 먼저 말씀드린 쪽은 아내의 부모님이었어. 그쪽이 훨씬 완강한 성격이시라 아내가 전화해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으니 데리고 가겠다고 날짜를 잡는데 그 통화부터 싸우더라고. 날짜 잡고 만나서도 마찬가지였고. 요점은
결혼 잘못돼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경험해봤고 그래서 함부로 승낙은 못하겠다. 미안하다. 우리 애 돈 보고 결혼하려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 동거도 아니고 결혼을 하려고 하냐. 나를 더 지켜봐야 승낙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었지. 고압적이진 않으셨고 본인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투였어. 뭐 이해는 가는 생각이긴 하네요. 그죠? 부모님이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긴 해. 우리 부모님은 그냥 엄청 놀라셨지. 전화상으로는 대체 왜 같은 느낌이었어. 아내 단아하게 있고 같이 만났는데 그냥 무난하게 식사하고 좋은 말 나누고 왔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 허락은 쉽게 받는구나 싶었어. 근데 만나고 와서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 거야. 울면서 말씀하시더라. 아내가 사람도 좋은 것 같고 반듯하고 다 좋은데 너 이세는 어떻게 할 거야? 아내 나이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엄마는 그게 너무 슬프다. 그래서 찬성할 수는 없어. 그치만 네 마음대로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우시더라. 근데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부모님이 슬퍼해도 내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니까 이대로 돌릴 수는 없었지. 양가 집안이 존나 냉랭했어. 나는 절망적이었고 어려움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걸 직접 겪어보니 진짜 힘들더라. 양가 부모님 다 무시하고 결혼해도 되긴 했는데 그렇게 결혼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내 부모님께는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음을 잘 안 여시더라고. 제일 원망스러웠던 건 아내의 전 남편이었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그놈이 아니라 그게 나였다면 모두의 축복을 받을 젊은 나이에 이 여자와 결혼한 게 나였다면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하고 가장 많이 생각이 들었어. 절망에 빠져 사는 나날이었는데 처음엔 결혼 거절했던 아내가 나에게 엄청 힘을 주는 거야.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티도 잘 안 내더라고. 어느 날은 같이 퇴근하는데 아내가 케이크 예약해 놓은 게 있다고 들렀다 가자는 거야. 뭔 케이크?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알게 될 거래. 같이 픽업해서 집 가서 옷도 안 갈아입고 식탁에 앉아 열어봤지. 열어보니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간단히 글씨가 써있는 케이크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직 결혼 안 했잖아 라고 했더니 본인은 이미 나랑 결혼을 했다고 생각한대. 이 과정을 거쳐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남편이 되기엔 충분하다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기는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게 결혼한 거니까 우리 행복하게 평생 살자고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때 나는 거의 우울증이었거든.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 그 순간도 다 기억이다. 식탁 주변 노란 간접 조명이 아른아른했는데 눈물이 그냥 쉼없이 흐르고 아내가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지. 그리고 나는 처음엔 이 사람이 너무도 예뻐서 반한 거였는데 이렇게 멋있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기까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행운아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야. 별건 아닌데 그날 또 기억나는 게 있어. 글이 대책 없이 길어지는데 어차피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 그냥 좀 정말 개인적인 내용도 써보자면 내가 훌쩍거리는데 아내가 씩 웃으면서 말하더라. 우리 속도 위반하면 양가 문제 싹 사라질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내가 그 진심이냐고 물어봤지. 그니까 오늘 하면 생길 수도 있는데 나야 뭐 대충 그러더라. 그날 피임도 안 했고 마지막 순간에 난 진짜? 라고 또 물어봤는데 아내가 뭔가 엄청나게 야한 말을 하면서 진짜 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 자세히 쓰긴 좀 쪽팔리고 어쨌든 그날만 갖고 온 아이가 생기진 않더라고. 당연하죠. 아이가 그렇게 쉽게 생겼을 것 같으면 남들 다 생기게. 그리고 여자 쪽 나이도 있는데.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결혼을 했냐고?
결국엔 설득 못했어.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그리고 지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성격상 표현을 하시지는 않지만. 아내 쪽 부모님은 정말 마지못해 너네가 정말 그렇게도 하고 싶다고 하니 해라. 그럼 하는 요지로 얘기하셨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하고 그저 그렇게 인사하고 정말 스몰 웨딩으로 호텔을 빌려 가까운 지인들만 부르고 그렇게 결혼을 했지. 또 기억에 남는 게 아내가 겁나 예쁜데 결혼식 화장을 한 모습이 오히려 평소보다 별로였던 기억이 나기도 해. 쌩얼이 더 이쁜가 봐. 식 끝나고 오후 5시쯤에 집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씻었고 좀 기다리니 아내가 씻고 화장을 지우고 나왔어. 그 막 씻고 나온 사람의 분홍색 얼굴에 젖은 머리 있잖아. 거기에 집에서 입은 티셔츠에 속옷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예뻤지. 진짜 청순한 미인 그 자체인 거야. 그래서 여보는 결혼식 화장보다 쌩얼이 더 예쁘네 그랬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야 꼬시는 거야 벌써?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날 우리 원래 계획은 분위기 있게 촛불을 켜놓고 와인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끼리 결혼식을 하고 소감도 얘기하고 다음날엔 신행이라 빨리 잠드는 거였거든. 근데 그렇게 못했어. 계획했던 아무것도 못하고 빨리 잠들었지. 이유는 뭐 계획했던 건 신혼여행을 가서 하게 됐고 왜 자꾸 야한 거 했던 생각만 나는 걸까? 아내 못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가 봐. 다 쓰고 보니까 진짜 재미도 없고 긴 글인데 이걸 누가 다 읽겠나 싶긴 한데 혹시 다 읽었다면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고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후련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좋기도 하고 그래. 아내한테 동의를 다 얻은 거니 걱정 말고 늘 그렇지만 혹시나 누군지 알아보는 일을 막기 위한 약간의 거짓말 빼고는 전부 실화 그대로야. 공공장소에서 키스, 제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한번 해주었던 것이다. 10개가 넘는 호텔 결제네요. 배경으로는 연애 9년, 결혼 4년 차에 아이가 하나 있어. 아내는 고등학교 교사로 학생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지. 불륜 사실이 확인되기 6개월 전부터 부부관계는 없었어. 와이프의 친정이 집과 가까워 외박할 때 의심을 못했고 와이프는 휴대폰이 2개야. 타임라인을 요약해보도록 할게. 2023년 6월 나에게 회식을 한다며 거짓말하고 학생과 놀다가 들키게 된 거야. 7월 아내가 학생들과 놀기 위해 밤 9시에 나가 새벽 3시에 귀가. 이후 크게 싸우고 부부관계가 나빠지게 돼. 8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져 블랙박스가 지워지기 시작하지. 9월 나와 아이를 지방에 보낸 뒤 외박을 하는 등 거짓말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돼. 10월 장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의처증 환자를 취급받아. 11월 아내가 처음으로 이혼을 하자고 해. 장인에게 위의 사실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나는 의처증 환자 취급을 받게 되지. 12월 아내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내가 노력을 해봤으나 나와의 접촉을 거부하고 계속 투명인간 취급을 해. 이거는 8월 달부터 지속된 일이야. 그리고 2024년 1월 불륜 사실을 확인 후 관련하여 아내와 대화를 나눈 뒤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해. 다음날 아내는 아내의 가족들 앞에서 나를 배신했고 이후에 별거하기 시작. 2월 정황 증거를 모두 이야기해주며 사과 인정을 요구했으나 해명 한마디 없이 완강히 거부. 3월 아내가 아이를 보기 위해 몰래 친정을 급습했고 못 들어오게 막았으나 스스로 자해하고 나를 폭행죄로 신고해. 4월 소장 전달하였으나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해 오히려 나를 협박하지. 교육청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5월 아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을 해.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적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 불륜 사실 확인한 뒤 시점 2024년 1월부터 작성하는 점 양해 부탁해. 본문 내용이야.
2024년 1월 말 아내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 아내는 아이를 앞에 두고 공공장소에서 키스도 하고 수영장도 다니며 재밌게 놀고 있었지. 호텔도 자연스럽게 오가며 즐기는데 그 자리에 내 아이까지 동행을 해 가는 행동은 정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들었지. 잠을 4일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아내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렸고 이윽고 돌아온 아내에게 3박 4일간 어디에 있었냐 질문했고 아내는 아이와 단둘이 있었다며 부모님과 아이를 걸고도 단둘이 있었다고 대답하는 거야. 긴 시간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게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부탁하니 그제서야 아내가 울며 진실을 얘기했어. 목숨 걸고 한 일이다. 상처 줘서 미안하다며 사과하겠다는 아내를 진정시켰고 나는 그런 아내를 용서하기로 하고 서로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하고 밤이 마무리되었지. 고마워 무사히 도착해줘서. 내가 미안해. 언니랑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땡땡이 잘 챙겨줘요. 그래 내일 봐요. 언니랑 얘기 중이야. 내일 보자. 미안해. 상처 줘서 미안해. 용서한 직후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야. 당시 장인 장모는 나를 의처증 환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지.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아내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약속을 했어. 다음날 아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친정집에 먼저 가 있는 상태였고 밤에 나와 내 친동생이 뒤따랐지. 하지만 장인 장모는 그 어떤 내용도 사전에 듣지 못한 것으로 보였고 내 입으로 의심했던 아내의 불륜이 사실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아내는 나와의 약속을 배신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발뺌하기 시작해. 장인은 증거를 요구했고 증거 앞에서 하는 사과와 용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증거 공개를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으나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마지막으로 나는 아이와 함께 내 가족이 있는 곳인 대구로 내려가며 별거 생활이 시작이 되지. 이후 약 한 달간 호텔에 오가는 것이 확인이 됐고 애정행각이 확인됐다는 등 정황 증거를 모두 이야기해주며 사과와 사실을 인정할 것을 처갓집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내 딸을 믿겠다며 완강히 거부했고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해도 내가 왜 그걸 보냐 라는 답변과 함께 그 고등학생과 보낸 3박 4일에 대한 해명은 단 한마디도 명확하게 오지 않은 채로 2월이 지나가게 돼. 한마디로 제자와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3월이 되었고 사건이 발생한 뒤 한 달이 넘은 기간 동안 아내는 아이를 보지 못했어. 명백히 아동학대를 자행한 한 아내가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고 아이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지. 그러던 3월 6일 오후 아이와 외출을 하기 위해 집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아내가 서 있었고 아내는 집에 들어오기 위해 달려들었지. 여기서 발생한 일에 대해 현재 폭행죄로 형사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받고 있으며 나와 아내의 진술이 아래와 같이 갈리게 돼. 나의 진술이야.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있어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으나 아내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문을 힘으로 닫으면 손이 끼어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문에서 뿌리쳤지만 그 손은 내 팔과 멱살 등을 향했고 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크게 경찰 불러! 라고 소리쳤고 아내도 불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집 안에서 울기 시작한 아이를 두고 문의 중간에서 몇 차례 옥신각신한 뒤 문 밖으로 나가 확실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아내의 손을 뿌리쳐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결단코 주먹이나 발을 사용한 구타 행위 및 폭력은 일체 없었습니다. 아내의 진술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문을 열고 나온 아이를 껴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소리치며 등을 2회 발로 찼고 그리고 안고 있는 아이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팔을 15회 정도 주먹으로 때렸죠. 아이를 놓치고 바닥에 쓰러지자 쓰러져 있는 저의 복부를 발로 찼고 그리고 문 밖으로 밀어내며 엉덩방아를 찢게 하여 꼬리뼈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둘의 주장은 정말 많이 다르고 극과 극이다.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내용상 이거는 작성자 쪽의 내용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죠. 경찰서에서 아내의 진술을 전해 듣고 이 여자가 사람이 맞을까 의심을 하게 됐고 본인이 위의 상황을 촬영, 녹음을 다 했다고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내오며 정작 경찰에는 제출하지 않았더라고요. 어처구니 없지만 위의 폭행 사건은 이혼 사건과는 별개로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정식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아내의 답변이 4월 달에 왔으며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키스. 아내는 상당히 난감하였으나 제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한번 해주었던 것이다. 이게 말이야? 가볍게 한번? 과연 가볍게 한 번이었을까요? 제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키스하는 걸 한 번만 목격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 둘째, 10개가 넘는 호텔 결제네요. 제자는 응시 원서를 인쇄하고 짐을 놓아주기 위해 함께 이동했는데 응시 원서를 인쇄하고 짐을 내려준 뒤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당일 아이와 함께 호텔에서 투숙했습니다. 셋째, 아내 측 제안 합의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남편에게 2천만 원 지급. 양육비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기준에 따라 지급. 매월 2회.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사건 본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 재산 분할은 목동아파트 가격의 2분의 1씩 분할하되 재산 분할, 불륜을 저지른 와이프한테 재산 분할을 해줘야 돼? 진짜 기도 안 찬다. 그 방법은 원고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피고가 가액을 지급하고 지분받을 수도 있고 지분을 이전해줄 수도 있으며 매각하고 가액의 2분의 1씩 배분하는 방식도 가능. 피고가 고소한 사건 취하하고 기타 상호간 향후 이일체 문제 제기하지 않음. 금요일부터 일요일 방학 기간에 아이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제안해왔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싶은 건지 나를 놀리고 싶은 건지 의심이 되는 합의 안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합의 이혼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죠. 이후에 몇 차례 협상을 시도하려 했으나 위자료가 5천만 원으로 소액 인상되고 합의하면 서면 사과하러 가겠다는 등 상당히 비상식적인 내용이 왔죠. 그리고 저의 사생활을 걸고 넘어지며 협박을 하고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아내와 아내 집안 사람들 태도에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을 뿐더러 합의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저 지경이니 딸년도 저 지경이지. 완전 콩가루 집구석이잖아. 그렇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됩니다. 5월 22일에는 제가 와이프가 살던 집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찾아냈고 와, 집에다가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할 정도야? 집구석에서 뭐가 그렇게 흠 잡고 싶은 게 있었으면 그랬을까? 흠 잡을 게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 약점을 찾아내 저를 까내려 불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들이 역겹습니다. 참고로 야구부 코치와 아내의 불륜을 처음 내게 알린 사람은 내 아들이야. 지금은 현재 소송 중이야. 레슨장 코치와 학부모, 정확히는 학생 엄마의 불륜으로 고민을 올렸던 사람이야. 첫 번째 불륜 당시 아이가 야구를 하고 코치가 야구계에 제법 알려진 사람이었기에 모든 불륜을 용서하고 더 이상 불륜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약정서만 받고 덮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와 야구 레슨 코치는 내 아이와 함께 같이 생활을 했더라고.
불륜남을 집구석에 들인 거야. 심지어 같이 살기도 한 거야. 인천 바닷가에 놀러가서 내 아이와 아내가 코치와 같이 숙박을 하고 부산을 셋이 함께 가고 다시 불륜을 이어가고 있더라고. 쉽게 말해서 아내와 아이, 스승의 불륜을 아이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야. 나중에 내 아이에게 물어봤지, 왜 아빠한테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아들이 답하길, 아빠가 알면 내가 야구를 못할 것 같아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데, 참고로 내 아이는 12살이야. 12살의 아이가 본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야구계 유명 코치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이 상황이 알려지면 본인이 야구를 못할지 모른다고 생각해 아빠한테 엄마의 불륜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 참고로 야구부 코치와 아내의 불륜을 처음 내게 알린 사람은 내 아들이야. 울면서 엄마가 코치와 그러는 게 무섭다며 내게 알려줬지. 한마디로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짓거리 안 했겠어.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빠도 아니고 외간 남자인데 외간 남자 방에 들어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이가 봤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무섭다고 아빠한테 얘기한 거지. 그런 아들에게 내게 거짓말하며 왜 엄마의 불륜을 숨겼던 걸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오로지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을 거야. 아이가 가졌을 두려움과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리고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엄마의 불륜을 도왔다는 배신감도 큰데 나는 아버지로서의 실격인 것 같지. 사실은 원래는 레슨장 코치가 내가 응원하던 팀의 선수였어. 선수 시절부터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아이도 그 레슨장에 데려갔었지. 다들 주변에서 멀다고 반대했는데 내가 우겼던 거야. 그리고 정말 좋았지. 내가 좋아하던 선수한테 아이가 배울 수 있고 그 덕에 코치와 술자리도 자주 하며 작지만 내가 하던 사업을 통해 코치를 도우려고 생각했거든. 진심으로 팬이자 아이의 스승으로 존경하고 좋아했고 나중에는 친구로 진심으로 좋아했었지. 지금은 현재 소송 중이야. 레슨장 코치는 첫 불륜 발각 당시 나와 약정서를 작성해 내 아내와 더 이상 불륜을 이어갈 시 5천만 원의 배상을 하기로 한 약정이지. 내가 약정을 한 이유는 첫 불륜을 덮고 넘어가되 더 이상 불륜을 이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 불륜은 가정 파탄의 지름길입니다. 예, 맞아요. 아니었다면 첫 불륜 당시 소송을 했겠지. 그냥 나는 가정을 지키고 아이가 좋아하는 야구를 계속 시키고 싶다는 일념 때문에 그 모든 걸 덮고 넘어가려고 한 거야. 그럼에도 그 코치는 나와 약정을 한 지 채 한 달이 못 돼서 다시 내 아내와 불륜을 시작했고, 참고로 그 코치 또한 당시에는 아내와 아이 둘이 있는 유부남으로 알고 있었어. 오늘이 첫 조정일이었어. 나는 약정 외에 합의를 볼 마음이 없었지. 그런데 그 코치가 변호사와 함께 나와서 제시한 합의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 약정 금액은 둘째치고 내 가정을 깨고 본인이 1년 넘게 제자라고 하면서 늘 말해왔던 내 아이의 보상이 약정 금액에도 한참 모자란 1,000만 원인 거야.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17년을 지켜온 가정이, 그리고 아내가 또 본인 입으로 제자라고 말한 내 소중한 아이의 삶을 무너뜨리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사과도 제대로 없이 그냥 1,000만 원이 코치가 생각하는 전부인 거야. 참담하고 비참하지. 내 17년 가정이 겨우 1,000만 원이었구나. 참고로 나는 조정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내 변호사만 참석했어. 내 변호사는 많이 경황되고 많이 화가 나 있더라고. 너무 뻔뻔하다는 식으로 말이야. 불륜이 다 이런 줄은 알았지만 본인의 제자를 이런 식으로 버리는 스승이 과연 맞는 걸까? 추후 나같이 자격 미달의 스승을 만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스승에게 인성과 운동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런 스승을 꼭 징계하고 싶고 앞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